여름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포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포영화를 잘 못 봅니다. 왜냐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볼만한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는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리즈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에 리뷰라고는 적어놨지만 특정한 작품을 리뷰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리즈에 관해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픈 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화의 영상 클립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던 인물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게 되는데 나중에 죽음이 그들을 찾아와서 어떻게든 예정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스토리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여러가지 구성이 가능한 시나리오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시리즈가 나온 게 아닌가도 합니다. 기념비적인 1편은 비행기 사고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 들이 비행기를 타고 선생님들과 함께 프랑스로 가다가 주인공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륙하기 전에 하차하게 됩니다. 이유는 주인공이 비행기 안에서 꿨던 꿈 때문인데요. 주인공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그런 꿈이야 개꿈이나 악몽 정도로 치부해도 되겠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예지몽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꿈에서 봤던 몇 가지 장면들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재현된다는 묘사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주인공은 자신이 꿨던 꿈이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예견한 예지몽이라고 확신하며 당장 이 비행기에서 모두가 내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였던 다른 한 명과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몇 명이 비행기에서 더 내립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벌어진 주인공의 소동 때문에 이들은 다시 탑승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떠나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던 등장인물들의 눈앞에서 이륙했던 비행기가 정말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예지몽이 정말로 맞아들어갔던 것인데요.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기도 하고 주인공을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며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주인공은 예지몽을 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행기 사고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서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추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원래는 목숨을 잃었어야 하는 운명인데 주인공의 꿈 때문에 이 운명이 한번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분 나쁜 장의사는 주인공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죽음의 사신은 모두의 죽음을 순서대로 정해두는데 만약 이 계획이 어긋나게 된다고 해도 모두가 정해진 대로 운명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계획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모두 운이 좋아서 살아남기는 했는데 어쨌든 사신이 찾아올 테니 각오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장인물들에게 차례차례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개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과정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흔히 벌어질 법한 과정이어서 보다 보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들도 호락호락하진 않은데요. 설정상 이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단서가 주어지며 이 단서를 잘 파악해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지만 단서가 주어져도 결국 죽음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큰 특징을 꼽자면 주인공들이 어떤 범죄자나 괴물에게 당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죽음 그 자체로 인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정말 황당한 사고 등으로 결말을 맞이하는데 1편에서 나온 장의사의 조언대로 이들을 해치는 것은 미지의 존재인 사신, 즉 죽음 그 자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코즈믹 호러 자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지만 결국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 자체를 묘사하는 것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1편은 제작비 약 2,300만 달러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대략 5배 정도의 이득을 봤으니 상당한 흥행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속편들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줄거리 자체는 꽤 심플하기 때문에 시리즈 대체적으로는 다 비슷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등장인물들이 죽음에서 살아남게 되고 생존자들에게 운명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방법이 참 여러 가지란 구성입니다. 이런 심플한 시나리오에는
속편에는 큰 장점과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속편을 만들기가 쉽다는 것, 단점은 그만큼 진부해질 수가 있다는 것. 1편은 첫 작품이기도 해서 아주 신선했지만 2편부터는 단점 부분이 좀 더 부각되었습니다. 사실 1편에서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세일즈 포인트는 단순히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도 있었지만 주인공들이 생존의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음 차례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궁리하고 그리고 최후를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주인공들과 그걸 또 피해서 찾아오는 운명을 보는 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들과 제작사는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속편들은 기발한 최후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부분이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는 합니다. 엄연히 이것은 공포영화 장르에 속하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시리즈를 거듭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기발해도 너무 기발해서 그 방식의 기발함이 쥐어 짜내는 듯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1편에서도 그런 억지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하는 점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자기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시리즈 초반에는 어떤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해서 그것이 결국 피해자를 만드는 연쇄적인 연출이 있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래야만 된다는 식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즉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정해진 운명이 찾아온다가 아니고 그냥 넌 어차피 그래야 하니까 이래야 돼 식의 연출입니다. 원래 데스티네이션의 또 다른 키워드는 반전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정말 갑자기 최후가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전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이 시리즈에서 반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결국 죽을 것이다를 예상하기에 이들이 결말을 맞이하는 과정을 더 궁금히 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연적인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설정보다 우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잔혹한 최후로 다가오게 된다는 반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반전 연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정말 단순히 그냥 벌어진 사고들의 나열로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연출이 조금 자기적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봐온 사람들에게도 이런 점은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편의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인 토드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토드는 화장실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변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새어나온 물이 누군가 조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바닥을 따라 토드가 서 있는 곳까지 흘러가는데요. 영화는 토드가 화장실에 있는 라디오의 플러그를 꼽으면서 흘러나온 물이 막 토드의 발에 닿을락말락할 때 관객들에게 그가 마치 감전을 당할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토드는 예상과는 다르게 감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죽음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토드가 욕조 커튼줄에 걸려있던 빨래를 걷어내는데 아까 변기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토드의 발 근처로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빨래를 걷던 토드가 물 때문에 미끄러지고 욕조 커튼줄이 토드의 목에 감기면서 목을 조르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한 토드는 욕조 안으로 넘어지고 똑바로 서지 못한 채 계속 발버둥만 칩니다. 왜냐면 욕조 안에 샴푸통이 떨어져 내용물이 쏟아지면서 욕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졌기 때문이죠. 결국 토드는 커튼줄로 인해 욕조 안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기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입물을 맞췄다는 듯이 다시 변기로 거꾸로 돌아가는 연출이 나옵니다. 관객들에게는 마치 감전을 당할 것처럼 처음에 보여줘 놓고 나중에는 욕조에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초기작들은 반전과 연쇄작용을 적절히 버무려냈지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이런 연출이 좀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데스티네이션과 공통점이 많은 작품을 뽑자면 저는 소우 시리즈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두 시리즈 모두 속편을 거듭할수록 영화의 포인트가 변하는 모습이 좀 유사해 보입니다. 소우 시리즈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함정과 반전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우 1편은 나중에 나온 속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범인 직소에 의해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심리적인 긴장감이 줄을 잃었고 나중에 보여주는 큰 반전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명작으로 뽑는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이후 속편들부터는 얼마나 기발한 함정이 나오는가에만 뭔가 초점이 맞춰진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속편들에서는 함정의 종류가 다양해지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 공포영화로서의 보는 맛은 증가했지만 1편이 심리적인 스릴감과 긴장을 팽팽하게 섞은 장르였다면 속편들은 단순히 여러가지 함정 보는 영화에 반전을 약간 첨가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거대한 방탈출 게임을 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점에서는 마치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얼마나 기발하게 최후를 맞이하는가에 집중한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어쩌면 제작자와 제작사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후에는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나름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소우 X의 경우에는 시리즈 최고의 작품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도 쭉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11년에 나온 5편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 두 시리즈 모두 어쨌든 만들기만 하면 그래도 수익이 보장은 된다는 공통점도 들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래서 속편이 꾸준히 제작된 것이겠죠. 어쨌든 제작자들과 제작사도 나름 뼈가 굵기 때문에 그들이 노린 점이 잘 맞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평가가 어떻든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고 공포영화로서의 보는 맛도 다 챙겼으니까요. 이들이 노렸던 포인트가 충분히 어필이 되기는 했고 또 데스티네이션, 소우 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각자의 상징적인 점은 건질 수가 있었으니 시리즈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손해본 장사는 아닌 셈이죠. 또 두 시리즈 모두 골수 팬들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포인트로 봐도 될 듯합니다. 혹시나 아직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소우 시리즈를 안 보신 분이면 두 시리즈의 1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다시 봐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갑자기 영화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혼자 횡설수설 떠들게 되었는데요. 곧 다가올 여름에 맞춰서 또 다른 영화 리뷰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